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벌써 9월 21일이네요. 예.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저는 이렇게 직장생활 아주 열심히 단 하루도 안 쉬고 몇십 년 동안 하다가 본의 아니게 은퇴 같지도 않은 은퇴를 좀 쉬게 돼서 1년 넘게 지금 쉬고 있는데, 간혹 어르신들이 일 안 하고 은퇴하면은 갑자기 빨리 늙는다, 일하는 게 최고 좋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백수가 너무 좋습니다. 예.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이게 다 사람마다 맞는 체질이 있나 봅니다. 저는 오늘이 목요일인 줄 아까 저기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이제 잠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고요. 예. 전혀 그런 것들이 내 생활에 큰 문제가 된다, 오히려 내 건강을 해친다, 그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내 몸과 영혼이 원하는 대로 아무 두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쩔 때는 거의 밤을 새고 어쩔 때는 일찍 자고 어쩔 때는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예전에는 하루 이렇게 밤새면 너무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젊을 때 같지 않고 힘들었거든요. 요새는 어쩌다가 괜히 할 일도 없이 밤새도 그 다음날 힘들지가 않습니다. 다시 체력이 예전 30대처럼 돌아간 것처럼. 이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마음이 편해지는데 지금 평소에 이렇게 저의 몸과 마음을 옥죄어 왔던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몇 시에는 일어나서 뭘 해야지 하고 열심히 살지만 항상 제 몸과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그런 쇠사슬과 결 속에서 좀 제가 벗어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네요. 다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다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는 오늘이 수요일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요일이더라고요. 예. 어제 미국 연준의 9월 FOMC 결과가 나왔죠. 모두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예. 동결되었지만 파월의 기자회견, 그리고 연준에서 이번에 나오는 점도표는 매번 FOMC 때 나오는 건 아니죠. 나오는 때가 있는데, 점도표 다트 놀이 하듯이 다트 던지듯이 사실 아무 의미도 없고 구속력도 없는 건데도 연준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대충 이 사람들이 금리 앞으로의 인상 경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이 씹을거리, 먹을거리, 안주거리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술렁술렁 하죠. 그거하고 또 앞으로의 경제 전망, SEP는 뭐냐면 결국은 내년 이때쯤이면, 내후년 이때쯤이면 그때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돼 있겠냐라는 거 좀 더 경제 성장이나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그때쯤에는 중립금리나 기준금리가 이 정도 돼 있겠다 하고, 또 그 연준 위원들이 각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나 설문조사 돌린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나와가지고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건 99%로 다 배팅하면서 그건 다 알고 있었지만, 연준이 점도표나 경제 전망 테이블을 빌려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이 고금리 상태를 언제쯤 인하할 거냐, 얼마나 속도로, 아니면 언제까지 고금리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서 가져갈 생각이냐,
그 힌트를 얻고 싶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제 나온 힌트는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더 높이 가져가겠다. 굳이 조류학자들 얘기를 빌면 비둘기가 아니고 호키시안 매죠. 강성 성향이 강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고금리를 오래 가져갈 거래요.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는데 고금리를 오래 가져가는 이유는 인플레가 잘 안 잡혀서라고는 생각 안 하죠. 지금 아직은 뭐 조금 이제 유가 상승하는 게 하루 이틀 조금씩 됐기 때문에 뭐 한 달, 두 달치 뭐 자료 가지고 뭐 인플레가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 말하긴 힘들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무엇보다도 예상보다도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골골골 하면서 부채가 터지네 마네 경기 침체로 가네 마네 유럽까지 그러고 있는데 미국만 이거 너무 잘 나가. 응?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데 고금리를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렸는데도 소비도 받쳐주고 경제도 받쳐주고 사람들 실업률 이런 거 보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전부 일자리 넘쳐나고 이거 연착륙이고 골디락스고 세상 좋은 거 아니야? 세상 좋긴 한데 물가는 계속 높은 물가가 굳어지게 되는 거죠. 짜장면 한 그릇에 6,000원, 5,000원 했었는데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 해도 이제 경제가 잘 나가고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다 보니까 짜장면 10,000원 그냥 먹지 뭐. 그래서 아주 높은 물가가 고착화가 되는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연준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는데 물가를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금리를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오래 높게 가져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금리 환경을 못 버티는 부채가 많은 회사, 국가, 기타 등등은 다 빵빵 터질 확률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인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파월이 또 어떤 얘기를 했는가 이거를 오늘 쇼미더머니 있죠. 예전에 저는 사실 보진 않았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 나와서 또 막 몸에 문신하고 갱스터인 척하고 힙합도 이렇게 조선 힙합이라고 우리나라식으로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랩을 했던,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모른지 옛날에 뭐 그 조피디나 아니면 이제 뭐 업타운도 좋았고요. 또 그 예전에 우리 게리하고 길씨 있었죠. 그 참 괜찮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힙합은 들어보면 랩은 들어보면 너무 미국 애들 흉내내려고 하고 좀 우리만의 고유한 맛이 없어져서 오히려 저는 좀 멋있고 듣기 좋다기보다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 10대나 특히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어떤 그 기존 사회에 대한 반항적인 그런 욕구, 자신들의 불만을 이게 잘 표현해줘서 많은 호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그 쇼미더머니에 빗대서 파월과 다른 중앙은행장들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춘 시장의 모습, 9월 한 달 주식시장부터 해가지고 시장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19금 리얼 갱스터 쇼미더머니이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한 욕이 원래 갱스터 힙합이 그런 거니까요. 간혹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좀 안 하던 짓 한번 가끔 하던 짓 블로그에 달리는 답변의 글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때그때 다는데요. 너무 이렇게 얘기할 내용이 많고 길 것 같다. 그 답변이.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다음번 영상 만들 때 앞에서 그 얘기를 좀 하잖아요.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 짧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별로 좀 안 좋았죠.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만 나와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에 답변 글들을 다셨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다는 댓글은 제가 잘 항상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의 댓글이 달리고 하면서 분란이 생길까봐 웬만하면 유튜브에 다시는 댓글들은 제가 답변 잘 안 하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블로그에는 예전부터 이제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 주로 댓글을 많이 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어떤 서로 간에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국민연금에 대해서 본인이 30대라고 밝히신 어떤 분은 진작에 연금 받는 거 포기했다, 좀 안타까운 얘기 댓글 다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공무원 연금이 최고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이죠.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왜냐하면 적자가 나도 그거는 지금 나라에서 적자 난 거를 그다음 대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만 저기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국가의 녹을 받는 이 관리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법적으로 보장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이 정부 부담분이 있어요. 그 들어가는 돈에 원래가 법적으로. 그래서 대주는 겁니다. 예. 뭐 나라의 녹을 받는 사람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의미죠. 예. 그렇고요. 자, 한 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이분도 저와 같이 50대라고 하시는데, 연배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연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금이 이렇게 재정이 고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선동이다. 본인 생각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주장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의 연금을 내주는 건 아니다. 그렇죠? 매월 나이 든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납입을 했고 그것이 돈이 이자가 붙고 불어가지고 자기 받을 때 돼서 그 연금 수익으로 받는 건데 왜 젊은 사람이 쪼그져서 뭐 나이 든 사람한테 다음번 뭐 젊은 사람들은 못 받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근거로 사용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기가 볼 때는 혹시 연금공단에서 어떤 한전에서 어떤 그 뭐 직원들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직원들 인건비 운영비부터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서 뭔 문제가 있는지 개혁을 하고 이게 영 아닌 것 같다. 능력이 안 된다면 아예 국민연금 파토를 내든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저번 영상을 만든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는 예전보다도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 보험료를 해마다 더 보험료가 오르니까요. 자기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받을 때 되면은 이미 국민연금 재정은 고갈될 거다. 그런 계산이 벌써부터 나오니까 괜히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리고 괜히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이 든 사람하고 괜히 이게 뭡니까 못 받는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자꾸 이런 기사들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의 어떤 그런 가입자와 수급자의 어떤 그 불균형 숫자의 불균형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가 커진다라는 것만 딱 보고 그것만 너무 부각시켜서 얘기하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갈라치기가 문제인데 정치 성향,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갈라치고 젊은 사람과 뭐 나이 든 사람의 세대 갈등 갈라치면서 국민이 자꾸 분열되는 모습을 보는 거 저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기사들이 오히려 그런 거를 선동하고 자극하는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그런 근거는 자기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선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 그런 거는 조금 저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 때 저 역시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특히 세대 간에 서로 간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처럼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건 아닌가 저도 한번 좀 더 돌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알아서 납입한 연금 수익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 이제 국민연금 공단에서 이자 불려줘 갖고 나이 들어 받는 건데 왜 무슨 근거로 지금 젊은 세대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젊은 세대가 받는 연금은 못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근거 없는 선동이라 하시는데 이건 제가 조금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때 이건 분명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사를 갖고 옵니다. 기사도 뭐 어디 이름 없는 유튜버가 뭐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이 이렇다 하고 말하는 그런 걸 근거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예. 제대로 된 기사를 갖고 옵니다.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기사 링크 걸어놨는데 올해부터 5년간 2027년까지 3, 4, 5, 6, 7 5년간 국민연금에 해마다 지출해줘야 될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연금 받을 때가 돼가지고 지급해줘야 될 돈이 해마다 10.2%씩 꾸준히 5년간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점점 연금 받아야 될 노령층이 급작스럽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2016년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예. 이게 10년 동안은 베이비붐 세대가 한 10년 세대는 되니까요. 지금 2027년까지 앞으로 5년 뒤까지 해마다 연금 저 이제 받을 차례 됐습니다. 연금 주세요 하고 손 벌리는 국민들 숫자가 인구가 은퇴 인구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해마다 그 나가야 될 돈이 10%씩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되냐? 해마다 연금을 보험료를 넣어야 되는 사람. 예.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뭐 이제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은퇴한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이 납입하는 납입금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 납입금으로 이자 수익을 내는데 보통 한 지금까지는 5% 정도, 4에서 5% 정도 냈었거든요. 1년에. 예. 그 이자 수익 다 내고 그런 것까지 해서 늘어나는 수입을 받는데 그거는 해마다 2.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전 국민한테 국민연금 납입 받아가지고 그걸로 밖에서 이자놀이 돈놀이 잘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것이 해마다 2.4%씩 늘어나는데 사람들 국민들한테 많은 노령층들이 은퇴하고 나와갖고 그 사람들한테 해마다 지급해야 될 나가는 돈은 해마다 앞으로 5년 동안 10%가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돈은 계속 줄어들겠죠. 요건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왜 저기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나라에 나 국민연금 나이 들어서 이만큼 받을 수 있게 이 돈 주시오고 해마다 각자 알아서 저기 매달 내랄 때 이제 국민연금 얼마씩 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나라에서 굴려가지고 수입 만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나한테 주는 거니까 자기가 낸 만큼 받아가는 건데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줄어들고 뭐 그거하고 세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을 하냐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뭐 저기 파토를 내든지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건데 국민연금을 왜 주기 시작했을까요? 1988년부터 지금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조금 자기가 어느 정도 수입이 좀 되고 돈도 좀 잘 굴린다 하시는 중년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 내야 되나? 내가 그 돈으로 매달 내는 돈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그 돈 불리든지 은행에다 넣든지 다른 뭐 사적인 연금으로 하든지 이걸로 내가 주식을 하든지 매달 뭐 적금을 넣든지 해가지고 내 노후 자금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국가한테 이 돈 내고 맡겨야 되지? 그런 생각들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여러분처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달마다 그만큼 내가 저축을 하든지 뭐 이자놀이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해서 이 돈으로 내 노후에 돈을 불려가지고 내 노후에 이 노후 자금으로 지금부터 쓰겠다고 달마다 그만큼을 딱딱 국민연금만큼을 띄어서 각자 하실 수도 있는데 전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이. 그러죠. 사실 문제는 그 정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먹고 입에 풀 치르고 살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언제까지 일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뭐 박스주의로 다니는 거 아니면은 뭐 어디서 월급을 받아고 누가 나를 써줘야 되는데
어디 뭐 굉장히 그 돈 적게 주는 경비나 뭐 청소나 그런 일 아니면은 나이가 이제 60만 넘어도 나는 아직 팔팔합니다. 노인 아닙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말은 해도 안 써준단 말이죠. 사회에서. 그러면 수입이 당장 없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가지고 80, 90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껴 쓰는 것도 뭐 벌어둔 거 얼마큼 벌어두고 아껴 쓴다고 하더라도 30년, 40년을 더구나 나이 들면은 병원비 목돈 팍팍 갑자기 나갑니다. 평생 안 나가던 돈 빵빵 나가요. 예. 근데 아무리 저기 라면만 끓여 먹는다고 해도 너무 노후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국민적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나라가 이제 저기 뭐 경제 개발 도상국, 신흥국, 후진국 뭐 그런 애들은 각자 도생이에요. 그거 뭐 네가 알아서 뭐 각자 무한 경쟁 시대니까 네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노후 준비 알아서 네 돈 네가 따로 딴 주머니에 차가지고 해야지 뭐. 원래 그런 게 자본주의 아니야? 하는 이것이 굉장히 민주적인 논리 같고 자본주의 논리 같지만 그렇게 가면은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나라 일본도 보면은 훨씬 안정됐다 하지만 빈곤 노인층 그래도 노인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씩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뭡니까? 노인 범죄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도 요새 보면 어떤가요? 길거리에서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칼부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예전처럼 젊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점점 70대, 80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분들이 뭐 그렇게 막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묻지마 보복을 하려고 칼 들고 나올까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나이의 노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조건. 예.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경제도 불안해지고 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전체가 사회 전체가 발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가 발전해서 개발도상국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그 나라의 정부가 국민 모두가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거를 지금 어떻게 나라가 그거를 보조를 할까 정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국민연금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돈으로 잘 투자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의 저기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 뭐 5, 6, 7 낳아도 허리띠 졸라매고 밥 고기 안 먹고 고기 1년에 명절에 몇 번 먹으면서 그 돈으로 은행에다 무조건 갖다 저축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은행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예.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저축만 해놓고 맨날 이걸로 새마을금고 적금 들고 여기은행 적금 들고 엄마들 계속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저기 짜장면계나 한 번씩 해가지고 화투나 치면서 정말 그 소소하게 놀죠. 그 짜장면 1200원짜리 1500원짜리 시켜서 그거 하나 먹으면서 하하오 깔깔 하면서 자식들 다 공부시켜 대학 보내고. 근데 애들 등록금 내야 되는 목돈이 필요할 때 그 적금 딱 깨면은 이자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애들 그걸로 등록금도 대주고 장가 갈 때 돈도 마련해주고 얼마든지 그랬단 말이에요. 따로 재테크 어떻게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될까 막 유튜브 보면서 최오쿠란 놈은 뭐지? 이놈 경제 얘기 좀 들어볼까? 그렇게 머리 아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노후 큰일 나죠. 왜죠? 금리라는 게 한참 그렇게 오를 때도 올라가지고 은행에 돈만 넣어놓으면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10년, 20년 뒤에 물가는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찔끔 눈꽃만큼 주는 이자로는 오히려 그 돈이 불어난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오른 물가를 보면은 돈은 더 쫄아들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은행에 돈 넣어놔봤자 바보짓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돈 넣는 것보다는 이걸로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러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도 그 다음에 인플레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산이 빵빵 불어나는 속도가 크니까 매번 어디다가 이 돈을 넣어서 노후를 위해서 불릴까 하는데 그동안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숫자가 굉장히 높고 제일 좋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부동산에 그래서 매달린 거 아닙니까? 21세기 들어와서 더 그러죠? 예. 그런 식으로
누군가는 여유가 많아가지고 충분한 돈을 굳이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안 해줘도 개인적으로 띄어서 그 돈에 이자 뭐 굳이 막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하고 은행에 넣어놓고 뭐 채권 좀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나중에 노후에 그 돈이 몇 배로 불어나가지고 아 이걸로 이제 놀고 먹고 해야겠네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고 계속 우울하게 나 이대로 가면 60, 70대 진짜 비참하게 살겠구나.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없고 이번 달에도 빠져나갈 돈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노후에 화가 나죠. 그러다가 이제 뉴스 보고 막 아이고 이게 다 누구 놈 때문이야. 다 찢어 죽여야지 하고는 선동당하고 세뇌당하고 막 칼 들고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도 생기는 거고요. 아니면 그래 나는 조금 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노후를 위해서 힘든 와중에도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로 좀 여기에다 투자해봐야지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세상 금리가 무조건 저축만 해도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있지만 어쩔 때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런 식으로 금리가 확 초저금리로 빠지고 하면서 은행 넣어놔봤자 돈이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했는데 노후에는 택도 없을 정도로 돈이 부족한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죠. 아, 내가 저기 은행에다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돈으로 차라리 저기다 땅을 하나 사둘 걸. 아, 근데 이런 걸 내가 뭘 알아야지. 내가 이런 쪽에 주변에 아는 사람 함도 없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나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최대한 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노인이 됐을 때 모두가 공평하게 노후 생활이 안정되게 해서 사회가 불안하지 않고 사회가 발전되고 더 선진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 당신들 먹고 살기 힘들지? 그 돈 어떻게 불릴까 걱정하지 마. 고민하지 마. 우리한테 나라의 정부에 내. 그럼 정부에서 나라에서 제일 경제 잘 알고 똑똑한 애들이 당신들 돈을 대신 굴려줄게. 어떻게든. 당신들이 뭐 아무리 재테크 한다고 해봤자 미국 국채에 투자할 줄 알아? 전 세계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그런 거 개인이 따라갈 수 있어? 얼마나 거기 좋은 방법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부에 맡기라고. 우리한테 막 돈 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하고 국민연금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띄어가지고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 원밖에 못 띄죠. 그런 것도 뭡니까? 일괄적으로 당신이 버는 소득에 맞춰갖고 5만 원씩 내, 10만 원씩 내. 그거 부담되지? 그러면 당신네 회사 사장이 반 내주라고 할게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모아서 최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노인이 돼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나라에서 누구는 뭐 국민연금 필요도 없고 국민연금 매달 내긴 하지만 워낙 돈을 잘 벌고 이런 경제 재테크에 아주 여러 연줄이 다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 말고도 뭐 주식도 사놓고 부동산도 해놓고 국민연금은 진짜 용돈이고 노후를 대비하는 큰 돈은 따로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딸랑이 국민연금 아니면 힘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국민연금 내는 돈마저도 너무 소득이 왜 조금 내고 그 받는데 나중에 그거 가지고도 노후를 보장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금 말고 또 뭐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뭐 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뭐 노인연금 뭐 그런 기초연금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소득이 많이 떨어지고 국민연금도 많이 못 받는 사람 또 도와주는 다른 연금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아프리카 빈민국처럼 각자 뭐 국민연금 그런 거 없이 각자 자기들이 낸 만큼 납입한 만큼 나중에 그걸로 뭐 알아서들 돈 굴려가지고 노후에 그걸로들 알아서들 먹고 사세요 하는 거는 저 이제 빈민국들에서 후진국들에서 하던 얘기고 그 각자 도생하라는 거는요. 지금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발전해서 중진국 이상의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국민연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1988년 전세계 호돌이 올림픽 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야 뭔가를 보여주겠어 할 때부터 그때부터 국민연금 제도도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런데 왜 인구수가 문제가 되느냐? 다시 한번 기사로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연금을 받는 이들보다 내는 이들이 많아서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였다 이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내는 젊은 세대는 줄고 연금을 받아야 할 고령층은 늘어나서 적립금을 헐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나라에서도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보험료 받아다가 그 돈을 잘 굴리려고 해봐도 아까 제가 개인의 경우를 예로 든 것처럼 어떨 때는 전 세계에서 채권 같은 걸 사도 금리를 아주 높게 따박따박 잘 주는 시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은행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가 충분히 불어나서 노후 걱정 안 했던 것처럼 충분히 그 돈 불려갖고 전 국민한테 나중에 노후에 국민연금 다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도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단위로. 그러면 그 국민연금 가지고 돈을 잘 불리려가도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 붙어갖고 전 세계 채권 시장이나 뭐 국채 시장이나 그런 데 다 들어가서 막 우리 개인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자산 시장에 가서 좋은 어떤 아이템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어쩔 때는 이득도 보지만 어떨 때는 크게 손해도 봐요. 전 세계가 다 손해보는 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채권 금리는 높지만 사다 놓은 미국 채권 같은 게 똥값으로 폭락을 크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터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부동산을 열심히 사놨는데 부동산이 오를 때는 해마다 그때 이제 막 국민연금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아이씨 이만큼씩 더 받아가 하고 줄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부동산 값이 또 폭락을 하게 되면 그거 사놓은 값이 더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예. 어떻게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붙어도 이 경제의 큰 거시경제 흐름 속에서 계속 해마다 어떤 뭐 워렌 버핏 같이 뭐 엄청난 수익률을 낸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돈을 평균적으로 해마다 5% 이상씩 꼬박꼬박 그 돈을 불려나가가지고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겠다는 노인들한테 충분히 돈을 다 줄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나이 들면서 사람은 어렸을 때는 10명이 태어나지만 점점점 크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생로병사로 죽고 사고로 죽고 하면서 노인층이 60부터 죽고 70부터 죽고 80부터 죽고 점점 더 나이 들수록 많이 죽어가죠. 인간이 원래 그런단 말이에요. 수명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처럼 밑에 태어난 사람은 10명이고 저 끝에 80, 90대는 1명밖에 안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해마다 5%씩 꼬박꼬박 어떻게 해서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사람들한테서 모은 그 기금을 국민연금을 5%씩 돈을 점점 더 불려가가지고 시간이 가면서 물가도 오르고 모든 것도 올랐는데도 이 돈을 그거를 2% 3%의 인플레를 이겨먹을 만큼 5%의 수익을 더 높게 만들어갖고 주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자연의 기본적인 생태 10명은 무조건 태어난다. 둘이서 왜냐하면 남자 여자 둘이 결혼해서 애가 나오는데 거기서 1명, 2명씩만 나와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료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쉽게 안 죽네요. 점점. 그러죠. 그리고 문제는 선진국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문화적으로 생각이 깨워지면서 힘들게 애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건 동물의 어떤 실험실에서 생쥐 갖고 실험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인간한테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애를 안 낳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최근에 빨리 와서 그러지 이런 현상은 서구권에서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에 간 나라들의 공통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지금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국민연금을 내겠다고 들어오는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적잖아요. 지금 0.7명인가도 안 되죠. 지금. 그렇게 지금 애가 거의 안 태어나면서 인구가 갑자기 줄기 시작하는데 저 위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노인이 80, 90대가 1명만 남아야 하는데 80, 90대가 5명, 6명이 남는 거예요. 이제 요 밑에 애들은 지금 4, 5명 낳는데 80, 90대가 5명, 6명이 낳고 이게 점점점 가속도가 붙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들어오는 기금이 예전에는 애들이 10명이 태어나갖고 10명한테 100만 원씩 걷어서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1년에 경기가 안 좋든 좋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평균적으로 5%씩 늘렸단 말이에요. 1000만 원을요. 그러면 50만 원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1050만 원을 가지고 나중에 저 80, 90 저기 이제 60대 노인연금을 받게 된 사람 5명한테 1050만 원을 5명한테 나눠줬어요. 이걸로 이제 네 노후들 살아라. 그것이 계속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유지가 될 거라 그때는 생각을 했죠. 1988년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3명만 태어나요. 4명만 태어나요. 5명 태어난다고 해봅시다. 밑에 지금 애들 태어나는 거 외에도 그 위에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지금 국민연금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모으는 것이 근데 예전처럼 10명이 안 태어나니까 모으는 돈이 그때는 1000만 원을 모았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못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밖에 못 모으는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5% 늘려봤자 1년에 500만 원에 5%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죠. 합치면 525만 원이에요. 아까는 이런 식으로 인구 구조가 유지될 때는 105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525만 원인 거예요. 근데 1050만 원을 가지고 예전에는 5명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525만 원을 가지고 5명이 아니라 베이비 분세 나오고 훨씬 많이 은퇴하면서 10명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가는 연금도 갈수록 더 적어지는 거고 이걸로 노후를 보장받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건데 문제는 들어오는 해마다 걷어가 국민연금 기금으로 모아지는 돈이 인구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계속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기를 지금 두드려 보니까 앞으로의 5년 동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사람들한테 국민연금 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급해줘야 될 돈은 해마다 10.2%씩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지금 이렇게 나빠지는데도 어떻게든 우리는 1년에 5%씩 더 수익을 내겠다 그 돈 가지고 하더라도 밑에 일단 모이는 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어서 내는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전체 인구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걸로 아무리 돈을 5%씩 잘 굴려봤자 앞으로 5년 동안 연금 보험료에서 늘어나는 수익은 2.4% 증가하는데 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2040년도쯤에는 저기 30년대 중반인가 그때부터는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2050년쯤 가면은 재정 기금이 완전히 이 수준으로만 가게 되면 빵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거덜난다는 거예요. 오링된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결국은 기금이 고갈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니 지금 내 돈을 이만큼 해마다 납입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그 돈을 굴려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니까 자기가 낸 만큼 받는 건데 뭐 저기 뭐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어 갖고 기금이 고갈된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선동하고 있어라는 거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은 그렇게 되면은 각자 자기가 뭐들어 나라에 국민연금을 냅니까? 각자 자기 통장 가지고 자기 돈 굴리는 거죠. 알아서 능력껏. 근데 사회적인 어떤 합의에 의해서 사회의 보다 큰 안정성을 위해서 그거를 전 국민들한테 걷어가지고 나라에서 직접 잘 투자를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또 공평하게 모든 부가 재분배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작은 정부냐 큰 정부의 역할이냐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뭐 잘못하면 또 이게 이념 분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전 사회의 발전과 안전성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면서 납입하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적어지게 되면 아무리 그 돈 가지고 해봤자 뭐 무슨 뭐 국민연금 잘 굴려봤자 1년에 5% 수익 5%씩 돈을 그거를 더 늘리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건데 항상 뭐 부동산 해가지고 계속 오를 때도 있지만 지금처럼 상투 잡고 지금 1, 2년 사이에 돈만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시절에 돈을 운용을 해가지고 내가 받을 때 국민연금 기금이 얼만큼 늘어나 있냐는 그건 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연금 납입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드는데 받아야 될 사람의 숫자는 확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그 돈 다 걷어다가 잘 굴려갖고 나눠주려고 해도 원체 나가는 돈은 지금 5년째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본 것처럼 2027년까지 계산기 두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 돈을 잘 굴려도 들어오는 회비가 적어.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 다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회원들 회비 걷어가지고 그걸로 잘 굴려야 되는데 들어오는 회원이 없어요. 사이비 종교가 점점 신도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근데 그 돈 가지고 이미 기존의 회원들, 나중에 많이 너희한테 다이아몬드 회원이니까 주겠다 하는 회원들은 어마어마하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빵꾸 나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런 오해는 좀 풀리셨으면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그 납입한 연금 수익으로 내가 낸 만큼 받는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필요가 없죠. 각자가 도생하는 거죠. 내가 벌어서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하겠다 하는 거죠. 국민연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지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연금 뭐 이렇게 매월 자기가 납입한 연금 수익으로 자기들이 낸 만큼 받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이 고갈난다? 이런 얘기는 잘못된 얘기다 하고 누군가 주장하는 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사람이 사실은 선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로. 그리고 이제 연금공단 직원 인건비, 운영비 공개하고 개혁을 하라 하는데요. 웬만큼 그거 공개돼 있습니다. 지금. 공개돼 있어서 실제 지금 제가 가져온 이 기사를 봐도요. 그 직원들이 얼만큼 그 돈 가지고 상여금 얼마 받아서 그 돈 갖고 어디다 썼냐, 회식은 얼만큼씩 했는데 소고기 먹었냐, 라면 먹었냐, 그런 것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한 해에 들어온 그 연금 기금이 얼마고 거친 게 그거 가지고 지급해 준 게 몇십 조고 거기에서 운영비가 얼마 빠지고 그런 것들은 다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그런 게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다 빼고 가진 돈 가지고 순이익, 순매출 굴려가지고 얼만큼 이자를 불려서 돈을 늘려놨냐 그런 것들까지 지금 다 계산이 나온 거니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여기 갖다 이제 마침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이해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나오는 기사를 하나 더 갖고 왔으니까 이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질문을 엊그저께 해주셨던데 미국 정부가 10월 1일에 셧다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경착륙이 시작이 될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고 누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어떤지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답변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셧다운 자체만으로는 상반기에 부채 한도 협상 결렬만큼의 경제적 임팩트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정부의 셧다운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잠시 출렁이긴 했어도 셧다운이 해제되면 또 바로 회복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벤트지 큰일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문제는 이 셧다운이 일어나는 10월 초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셧다운이 얼만큼의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더더욱 예측하기가 이번엔 어렵다라고 제가 답변을 적었습니다. 9월 19일 날. 뭐라고 적었냐면 일단 최근에 미국 재정 부채 문제를 괜히 걸고 넘어지는 신용평가사들, 우리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지옥에서 온 머리가 3개인 켈베로스 개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대 신용평가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 잡고 물어뜯고 신용이 또 어떻다 하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셧다운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요새 얼마 전에 지금 이미 그 신용평가사들이 이런 짓을 미국의 재정부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이 이번에 이 셧다운 별거 아닌데 또 셧다운 보고 봐라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하고 또 미국의 어떤 그런 신용평가를 물고 늘어지게 되면서 걔네들이 파장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어떻게 되나 봐야겠죠.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는
그 전에 이제 당장 10월 1일 되기 전에 바로 이제 연준이 향후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나올 예정이다. 바로 어제 밤에 나온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댓글은 나오기 전에 쓴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그러면은 그 후에는 이제 인플레가 다시 더 뛰냐 아니면 여기서 안정되냐 하는 판가름하는 지표들도 좀 더 이제 경제 지표들도 언제 10월 달에 나오겠죠. 9월에 CPI, PPI는 어떤가, 경제 뭐 노동 지표는 어떤가 나오는데, 연준이 9월 말에 했던 점도표나 뭐 경제 전망을 보니까 야 앞으로 금리를 계속 더 올린대더라. 근데 지금 10월에 보니까 뭐 경제 지표가 갑자기 막 우리 예상과 다르게 막 어마어마하게 뭔가 문제가 났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막 시장이 출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월 1일에 셧다운이 됐다고 해봅시다.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해. 그러면 이런 것들하고 얽혀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신중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쓰면서도 사실은 더 쓰면은 이제 뭐 A4용지 한 10장 될 것 같아서 쓰면서도 저도 찝찝했는데, 그 얘기도 오늘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딱 갖고 왔어요. 바로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 하나 찾아서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10월 1일 안에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죠. 영업일로 국회 뭐 영업일로 의회 영업일로 따지면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안 될 것 같죠. 지금 보면 그러면은 셧다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셧다운이라는 거는 셧다운이 되면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정부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고용과 인플레이션 같은 정부 데이터, 이것도 좀 웃기죠? 어떤 그 예산안이 안 됐다고 해서 예산안 안 나왔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하지 뭐 그런 식으로 손 놓는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하고 외국 서양인들 그 좀 말도 안 되는 공무 처리 어떤 그런 거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국뽕같이 그런 얘기 할 때 우리나라 뭐 가면은 뭐 여권이나 그런 거 발급 막 하루 만에 해주고 여기 전봇대 문제 있어요 하면 한전에서 바로 그날 오후에 와서 트럭이 막 찡 올라가서 탁 손봐주고 뭐 바로 뭐 복구해주고, 너무 그런 공공기관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잘 돼 있죠. 근데 뭐 호주나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이민 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관공서에서 서류 하나 떼려면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그때 가가지고 갔는데 이거 뭐 사진이 이거 이 사이즈가 아닌데요. 그럼 내가 옆 앞에가 사진관 가서 얼른 찍어올게요. 그런 거 없죠. 다시 예약 잡어. 한 달, 두 달 뒤로 또 잡고 그때는 사진 제대로 된 거 가지고 와. 그런 식으로 속 터져버리죠. 근데 일단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왜 그렇게 법을 그렇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이 딱 합의가 돼서 결정이 안 되면 그 다음 정부가 모든 일을 그거 될 때까지 놔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당과 야당이 뭐 예산안 뭐 합의 못하고 뭐 해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전에 결정됐던 기존 예산안식으로 일단 처리를 진행을 시킵니다. 참 한국 사람들 합리적이고 얼마나 그러죠. 사람이 좀 이렇게 뭐 유도리가 있어야지. 이 정말 이 미국 놈들 말에. 아니죠. 다 뭐 장단점이 있겠죠. 어쨌든 답답하다 이겁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셧다운이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진짜 꼭 필수 어떤 국방이나 뭐 그런 거에 되는 걔네들 아니면 나머지는 뭐 다 이제 유급 휴가 줍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셧다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달마다 경제 지표 CPI, PPI 뭐 그다음에 뭐 그 통계 내고 데이터 수집하고 그게 다시 손이 멈춰요. 그러면 10월 달에 나오게 되는 각종 경제 지표가 이 셧다운이 일주일 가냐, 2주일 가냐, 3주일 가냐에 따라서 그만큼 미뤄집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하반기에 결정할 거는 11월, 12월 이렇게 지금 두 번인가 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그 전에 경제 지표를 보고 자기들이 금리를 어떻게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전에 경제 지표가 안 나온다고 해버리죠. 그러면은 연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한 달이나 늦게 그 저번 달치 경제 지표가 뒤늦게 이제 셧다운 해제되고 나왔는데, 그거 보고 뒤늦게 연준이 이거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방향은 이렇게 갔으면 안 됐나고 뒤로 갑자기 확 땡길 수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서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의 셧다운은
원래대로 따지면 별 이벤트도 아니고 맨날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셧다운 지금까지 지겹도록 여러 번 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들이 셧다운 하는 것도 예전과 다르게 해가 가면서 점점 좀 길어지고 셧다운 기간도 잘 합의도 안 보려고 하고 애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나이 든 사람들 고래심줄 고집만 센 사람들 저기 완전 요새 그거 뭐라고 하죠? 꼰대라고 하죠. 꼰대. 아주 그냥 70, 80 꼰대 90 꼰대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그래가지고 그분들 남은 건 고래심줄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셧다운 기간도 해마다 점점 길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나 어떤 연준 정부가 어떤 통계나 이런 자료를 잘 못 내놓게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연준의 정책 행보에서 어떤 실수가 더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채권금리나 환율이 예상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전과 달리 지금 미국의 재정 부채 문제, 적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시장의 어떤 화두를 던져놨기 때문에 예전에 그 신용평가사들이 이번에 또 셧다운 되면 이거 가지고 예전보다 더 민감하게 막 지랄 발광을 하면서 시장을 자극할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한참나를 어제 파월이 얘기한 것처럼 저번 잭슨 올 때도 얘기한 것처럼 깜깜한 밤하늘에 구름으로 아주 잔뜩 흐린 달빛 하나 비치지 않은 깜깜한 밤하늘에서 흐린 밤하늘 사이에 잠깐 새어나오는 별 하나씩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이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를 하고 있다. 키를 잡고 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 계속 뭔가 더 데이터가 나와야지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또 잠깐이라고 해놓고 50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쇼미더머니 선전 시간이 기네요. 워낙 인기 프로그램이라서 쇼미더머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파월은 뭐라고 했나요? I said. 영어 좀 써봤습니다. 발음 너무 듣기 역겹죠? 죄송합니다. 원래 노인네들이 좀 그러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어제 한 게 뭡니까? 미국 기준금리는 동결했어요. 5.5%로. 그러나 올해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니들 생각보다는 훨씬 높다. 그리고 내년에도 니들 생각처럼 3번, 4번 안 내려. 기껏해야 한 번, 2번만 인하할 거야. 그 얘기였습니다. 볼까요? 시장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이 총 19명인데 19명 얘네들이 이제 투표에 들어가면 10대 9의 비율 딱 한 명 더 많죠? 10대 9의 표차로 금년 연말까지 2번 남았는데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여기서 멈춰도 된다. 이제 끝이다 라고 나올 거다.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0대 9, 10이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없다. 돈 끝났다 라는 거고 나머지 9명은 아니야. 그래도 연말에 한 번쯤은 더 올릴 수 있어. 그런 자기들 생각이 이렇게 갈릴 거라 봤다는 거죠. 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점도표를 보니까 실제 점도표는 12대 7로 12명, 19명 중에 12명이 아니야. 금년에도 한 번 더 올려야 돼. 아니면 2번 더 올릴 수 있어. 그렇게 표결을 하고 나머지 7명만 아닌데 금년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표가 갈렸다는 겁니다. 약간 충격이죠? 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한데 아직도 월등하게 많은 사람들이 2번밖에 안 남았고 경제지표도 연착륙이 다 좋다 하는데 그래서 더 올려야 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이 여기서 좀 충격받았고요. 두 번째 시장 예상은 이렇게 금리를 올해 이제 여기서 딱 멈추고 내년까지 간 다음에 내년에는 슬슬 이제 더 이상 금리를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물가도 잘 잡혀가고 그러기 때문에 금리를 한 번 천천히 내리기 해서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한 번, 2번, 3번 내려서 최소한 내년 1년 동안에는 3번은 금리 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6월 점도표에서 이런 식으로
연준 위원들도 대부분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향이. 그때보다 6월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한 거죠. 경제적 상황이. 그런데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틀렸다고 합니다. 실제 점도표에는 연준 위원들 생각이 뭐라고 나와 있냐? 야, 인플레이션 끈질기게 저항하면서 잘 안 떨어지는데 경제는 진짜 뜨겁네. 잘 나가네. 아무래도 이렇게 경제가 뜨거우니까 인플레가 경제는 침체에 안 빠져서 잘 나가서 좋긴 하지만 그만큼 물가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 말까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어. 6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 9월 돼 보니까 내년 말까지 연준 뭐 25bp씩 3번 내리는 게 아니라 내년에 끼케야 한 번? 그 정도나 내리지 계속 이대로 높게 유지해야 될 것 같아. 만약에 올 연말까지 11월이나 12월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면 내년에는 그 한 번 더 올린 거 내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내려서 2번 정도는 내릴 수는 있겠지. 어쨌든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는 안 내릴 거야. 응? 분명히 매번 말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근데 니들이 들으려고를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내년 말고 내후년 2025년도에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니까 더 예상보다 더 천천히 늦게 우리는 금리를 내리게 될 것 같아. 결국에는 지금의 이 고금리를 여차하면 금년에 한 번 정도 더 올려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우리는 또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금리는 우리 애초 예상보다 더 오랫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쉽사리 내리지는 못할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뜨거워서 그래서 그래. 결국 미국 경제에 억지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살리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때문이죠. 여기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좀 충격 받았죠. 파월이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나 이 쇼미더머니 보죠. 아유 파월 이 근육 좋네요. 이 문신 봐요. 요 check this out 합니다. 지금 파월이 뭐라고 하나 보죠. 한번 보내드릴까요? 아유 파월입니다. 멋있네요. 몸짱이네요. 나훈아 씨보다 좋네. Hey listen. 자 뭐라고 하냐면요. 자 파월이 얘기합니다. 경제 연착륙 맞고 고용도 살살 둔화되면서 모든 것이 좋아. 우리도 알아. 그래서 올해 말에 근원물가 예상 전망치도 인플레가 이대로 근원물가도 조금 더 내려갈 거라 예상해서 조금을 이번에 우리가 내렸다. 어떻게 했냐면은 올해 근원물가 전망치를 예전에는 3.9%까지 떨어질 거로 봤는데 이번에는 3.7%까지도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목표 물가 얼마라고? say ho 하면은 얘기해 줘야죠. 2%죠. 우리 연준이 보는 목표 물가 2%에 비하면 3.7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야. 다만 경제가 이렇게 뜨거운 만큼 침체가 크게 오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인플레가 둔화하는 속도는 연말에 3.7%까지 떨어져도 앞으로 여기서 쉽게 더 안 떨어지겠지? 훨씬 더 잘 버티겠지 물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니들이 예상한 것만큼 그렇게 빨리 급하게는 절대 안 내릴 거야. 이거 어제 오늘 한 얘기 아니다. 누누이 말해왔지만 작년부터 연준의 목표 금리인 2% 수준에 가깝게 정책 금리가 낮춰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년에도 5.5%까지 상단 올리고 여차하면 5.75%까지도 올릴 거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는 그 목표 금리로 맞추길 때까지는 이 고금리 상태로 그대로 갈 거라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했지. 내가 1, 2년 간다고 했지. 근데 니들 안 믿었지. 이제는 진짜 내 말 좀 믿을래? Now you gonna believe me? 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한결같이. 그러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도 매번 시장에선 아니다 택도 없다 했지만 1년 지나니까 결국 이렇게 가지 내 말대로 적힌 대로 이 말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 누가 있나요? 1년 동안 최욱 한 명밖에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경제전망 SEP 테이블 보면 확실히 알겠지? 그리고 점도표에도 나와있지? 결국 우리 연준 위원들은 모두 뭐냐? 금년 안에도 금리를 최소한 한 번은 더 올려야 된다고 보는 친구들이 많아.
그 누가 그랬냐? 그 중에 19명 중에. 그거는 우리가 영업 비밀이라서 무기명이라서 말해줄 수는 없는데 나 파월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게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이다. 응? 여기까지다. 그 외에는 나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흐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항해 중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금리 언제 내릴 것 같냐? 중립금리가 어떨 것 같냐? 저번에 했던 질문들 이번에 재탕하지 마라. 그래봤자 내 대답도 똑같이 리바이벌이다. 지금은 한 치 앞을 모른다. 특히 요새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 유가 상승이 일시적일지 어떤 지정학적 돌발 사태가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아냐. 10월부터 또 연방정부 셧다운이 될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의회에서 일하니? 자동차 3사 파업이 어디까지 갈지 내가 뭐 자동차 노조니? 나라고 어떻게 알겠니? 나는 그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경제 데이터들을 보고 그걸 참고해서 결정할 뿐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한두 번 튀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제약적인 고금리, 5% 이상의 이 높은 고금리를 앞으로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높이든지 하면서 이거를 영어로 higher for longer라고 했습니다. 어제 연준 파월의 발표의 기본 핵심 딱 이거 한마디로 표현되는 거죠. higher for longer. 더 높게 더 오래. 예전에 누가 유승준이 그랬던가 쌈장이 그랬던가 따라올 메가패스인가 거기도 비슷한 얘기 있었는데 higher for longer.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망하겠다 이 말씀이다. 오케이? 얘기한 겁니다.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죠. 가끔 put your hands up. 더 높이 더 오래 충분히 갈 거다. higher for longer. 또 나왔네요. 다만 내가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기자들 니들도 서운하다 어쩐다 뒷말 나오니까 내가 한 가지 서비스 할게. 요새 10년물 국제 장기물 금리가 막 4% 위로 빵빵 뜨는 거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오르는 건 절대 예전처럼 예전에는 뭐 작년이랑 해서 국채금리 오를 때는 인플레가 정말 안 잡힌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올랐지만 지금은 그거 아닌 거 니들 알지? 절대 인플레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야. 우리 연준은 일 잘해서 인플레 많이 떨어뜨려 놨어. 내 생각에는 지금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일단 재무부가 워낙 많이 국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잖냐. 나한테 따지지 말고 재무부가 따지시고요. 또 그 무엇이냐. 시장에서 채권에 뭐 공급 수요 문제가 있는 거 알죠? 미 국채 뭐 사주는 애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입장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그리고 그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차 현상 지금 역대로 심해서 너무 오래 가고 있는 거 알죠? 그건 또 니들이 하도 금리가 금방 단시일 내에 몇 달 못 가서 연준 저 파월 어차피 내리게 돼 있더라고. 니들 1년 동안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설레발 쳤잖아. 한 번도 안 빼놓고. 거기에 또 속아가는 애들 1년 넘게 속은 애들도 참 대단해. 근데 단기물은 지금 연준은 계속 앞으로 금리가 높다 하니까 급하게 오르지만 장기물은 앞으로 연준은 조만간 금리를 뚝뚝 내릴 거다 해서 장기물은 그만큼 못 올라가지고 그런 장단기 역전차가 생긴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보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오늘 얘기했듯이 이러한 제약적 금리 환경을 너희들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더 높게 higher for longer 가져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장기물 금리도 그에 맞춰서 지금처럼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 더 오래 높게 가는구나. 그럼 장기물 금리도 이거보단 더 높은 상태가 돼야겠네 하고 그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정상이겠지 이게? 그런 얘기 얼핏 했습니다 어제. 그 얘기는 돌려 말하고 있지만 결국 그 내용의 속마을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파월도 여기서 장기물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고 4.0, 4.25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높게 가더라도 자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보다. 니들도 그런가 보다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은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고 여기서 동결하고 이 수준에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10년물 장기물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채권 시장 불안해지고 해도 그거 원래 시장에서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거 갖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은근히 자기도 그거를 용인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났죠. 잘 있어라 이 새끼들 하고는 쇼미더머니 1차 합격하고 떠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제 파월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살펴볼 거는 지금 9월 들어서 시장의 모습이 어떤가, 바로 오늘의 주제이죠. 시장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의 모습은요. 9월달 지금까지 20일간 나온 미국의 여러가지 경제지표 이런거, 미국의 소비, 생산, 고용 등에 관한 지표들 여러가지 나왔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제가 좋은데 침체되는 건가? 아닌데, 아직 좋은데? 물가가 여기서 계속 더 오르나? 아니, 어떤 거 보면 잘 떨어지는데?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굉장히 과도기스러운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뚜렷한 방향성을 못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섞여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9월에 나오는 지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없이 결국 인플레는 잘 잡히게 될 거라는 연착륙과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식어서 막 퍼먹기 편한 본죽의 삼계죽처럼 골디락스다. 아주 지금 딱 좋다. 그런 전망이 아직도 시장의 대세 전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계속 여기서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장은 올라가야 되죠. 자산시장은. 그런데 9월에 나온 지표 중에 7월 CPI에 이어서 8월의 CPI, PPI,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등에서 가만히 그 안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분해를 해보니까 점점 더 석유값, 유가하고 에너지 가격 등의 상승 효과가 솔솔 나오고 있다란 말이죠. 즉 근원물가는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반등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반대로 에너지, 식료품 같은 헤드라인 수치가 계속 심상치 않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연준이 9월에는 이번에는 동결하고 11월, 12월에도 별다른 인상 없이 올해를 마감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턱턱턱 시작하게 될 거라는 시장의 기존 전망치.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니 토끼들 어제 발표 나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이렇게 될 거야. 시장은 연착륙이고 골디락스니까 하고 낙관적으로 봤던 이 모습에서, 그런 모습에서 시장이 조금씩 이게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좀 불안하네. 살짝 요새 나오는 지표들이 좀 긴가민가 왜 이러지? 하고 시장을 한 발씩 물러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그 FOMC 바로 전까지요. 슬슬. 즉 물가가 여기서 잘 잡히고 연착륙이 되더라도 연준은 아무래도 지금 요새 나오는 물가 지표들 보니까 시장 예상과 달리 애초에 연준이 예전부터 선언한 대로 고금리 상태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나아갈지도 모른다라고 순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연준 쟤네들 말이 허세가 아니라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슬슬 그런 얘기들이 9월부터 시장이 지금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빅테크와 AI, 메가7이 여전히 전망이 아주 강하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등락을 반복하면서 9월 내내 이 시장에서 가장 시장 상승을 지금까지 주도했던 얘네들조차도 어떤 날은 올랐다, 어떤 날은 내렸다, 쉽사리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착륙 골디락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금리가 조만간 인하될 거다. 그래서 경제는 잘 나가는데, 이런 가장 좋은 골디락스 전망, 최선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지금 지나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 AI나 빅테크죠. 너무 그 높아진 주가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한 발씩 후퇴하고 조금 이건 너무 높은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써놨던 글들이어서 그 당시의 생각인데, 실제로 어제 보니까 어제 FOMC에서 역시나 연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서 그런 연준 입장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혹시 좀 그런가 하고 찜찜해하던 9월의 모습을 완전히 확인시켜줬죠. 어제 연준력이 점도표랑 그런 데서. 그런 우려가, 시장의 걱정이 어제의 날짜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는 확실히 이제는 침체로 빠지게 된 유럽. 유로 센트럴 뱅크죠. 유럽 중앙은행이 결국 얼마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유럽 경기가 굉장히 인플레나 이런 거는 잘 안 잡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인플레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굶어 죽더라도. 라가르드가 그렇게 얘기를 계속 했었고 7월부터 우리는 같이 그때부터 영상들 봐서 알죠? 그때부터 저기 가장 그 통화의 힘이 센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일본 4명이 모여가지고 7월부터 그런 얘기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앞으로 뭐 경제가 뭐 어떻게 되든 일단 1순위는 우리는 인플레입니다. 때려잡겠습니다. 사방에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결국 얼마 전에 유럽이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 결정해왔죠. 이것은 당일 라가르드가 그 후에 기자회견 당시 유럽이 이제 침체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확실히 앞으로 이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 예전만큼 자신은 못한다. 그런 인상을 좀 줘가지고 유럽 증시가 야 드디어 유럽은 이제 금리 인상 여기가 끝이다 하고 그날 하루 일시 막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크게. 그런데 그거는 하루짜리 이벤트고 크게 보면은 지금 분기별로 계속 침체로 빠지는 유럽에서 금리를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결국 침체는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러면 유럽 경제는 당분간 좀 더 확실하게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하등 좋을 이유가 없죠. 크게 보면 결국 유럽은 그날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올렸으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긴축이 돼가지고 그 통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날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랐지만 유로화는 더 약세에 빠졌습니다. 왜? 유럽은 이제 경기 침체로 더 확실하게 인플레 잡겠다고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는 더 확실하게 오겠구나. 유럽 경제가 침체인데 유로화 통화가 강해질 리가 없지 하고는 유로화는 그때부터 더 약세에 빠졌고 이것이 달러를 더 밀어 올렸습니다. 네, 여기 보십시오. 한없이 떨어지죠. 계속 유로화가 달러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중간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하고 연준은 금리가 동결된 상태에서 유럽은 금리를 올렸지만 그래도 못 올라가고 계속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런 거 이렇게 재미로 한번 볼까요? 재미로. 예전에 얼마 전에 유로화가 제일 가치가 높았을 때, 그 다음에 이번 작년 9월 말 10월 위기 때, 전 세계 위기 때 유로화가 떡나겠을 때, 그래서 다시 유로화가 회복하는가 보다 했는데 정확히 피보나치 되돌림 그거에 지금 61.8% 딱 찍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재밌죠. 결국은 뭡니까? 쇼미더머니 탈락자입니다. 우리 라가르드 누님. 이거 제가 했어요. 합성. 잘했죠? 이러고 놉니다. 자, 라가르드 누님은 탈락. 배가 좀 고파봐도 힙합 같지도 않은 힙합 하면서 쇼미더머니 그런 걸로 돈 벌고 싶지 않죠? 정통 힙합퍼 갱스터. 배가 좀 고파봐야 진정한 힙합이지. 인플레 잡기 위해서 유럽은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되고 유로화는 오히려 유로화가 강세가 될 줄 알았지만 확실하게 시장 참가자들이 야 유럽은 이제 못 살아나겠다 생각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유로화가 떨어졌고 이것이 달러를 더 밀어 올려준 겁니다. 아무튼 자기 역할은 했네요. 달러 지수 무섭죠? 그때 우리 봤을 때 여기 올라가서 여기 한번 팍 째고 올라간다. 이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죠. 유럽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올라간다. 이거 왜 그럽니까? 저랑 꾸준히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알죠. 이거 뭐 시장에서 지금 이거다 저거다 말도 안 되는 저기 해석들 갖다 붙이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뒤에 볼 건데 결국은 뭡니까? 7월 말 8월 초부터 일본의 카미카제 제가 하반기에 제일 유의해서 봐야 될 거라고 7월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예측할 때 뭐 시리즈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다룬 거죠. 결국은 그때부터 일본 10년물 금리 올라가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기서 더 올릴 일은 없다고 하는데 오히려 다른 중기축통화국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경제 이론에 하면 달러 약세로 빠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벙벙벙벙 뜨죠. 다 일본이 그렇게 맞춰줘서 그런 거죠. 또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9월 내내 그렇게 또다시 시동을 걸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미쳐버린 듯한 엔화 용인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동시에 달러를 9월 동안 내내 밀어 올렸습니다. 무섭죠. 요새 지금 저번 시장 모습 국채 환율금리 봤던 영상 봤을 때 여기였거든요. 이 라인에 지금 자꾸 주차해 놓으려고 0.653 여기서 쉬어가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냄비 이제 확 끌어 넘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 정부가 여기서는 이 정도는 잡아준다라는 느낌 주면서 김 한번 쏙 빠지게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게 하더니 이때부터 또 뭡니까? 9월 들어와서 9월 8일부터 슬금슬금 올려줍니다. 지금 0.732입니다. 지금 75까지 일단 한 번 더 올려주려고 하는 것 같죠. 얘네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를 뒤늦게 알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많은 영상들 한 번씩 제목이랑 이런 거 이렇게 영상 들어가시면 제목 밑에 이렇게 설명란에 그 내용을 서머리를 해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이게 지금 내가 잘 모르고 궁금한 부분이다 알고 싶다면 이 영상 들으시면 됩니다. 운동하실 때 들으시면 돼요. 라디오처럼. 이렇게 지금 일본이 국채금리를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자기들이 안 맞고 예전 같은 무제한 매입을 안 하고 띄워주니까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국채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일본의 이 국채금리가 높아지니까 해외에서 미국 국채나 이런 거 사주던 일본의 자금이 일본 안으로 돌아간다. 팔고. 그래서 미국 국채를 더 팔 수도 있다. 그런 심리적인 우려가 또 미국 국채를 더 밀어 올리죠. 그것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제가 이거 전에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예전에 이 정고점인 4.338 여기 작년 경제 위기가 한번 올 뻔했던 10월 21일 날 오른 거를 갖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러 올라간다. 제가 이쯤에서 한번 영상 찍었었죠. 올라갈 거다. 한 번은 더 두드린다. 근데 이미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때는 장중 찌른 정고점이지만 이미 한번 장 끝나고 장 마감 후에 종가상으로 한번 그 정고점을 오르고 침범하고 왔기 때문에 이 방어막은 굉장히 약해졌다. 다음번 뚫고 올라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냥 술렁 뚫렸죠? 지금 어제랑 오늘 사이. 결국은 위에서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얘가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어떤 박스권이죠? 4.25 위의 박스권이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 지금 4.25에서 두 번 지지하잖아요. 지지하고 오르잖아요. 이 위에 박스권.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파월 역시도 자기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이상하게 생각 안 한다. 우리가 앞으로 금리를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계속 너희들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지금 너희들 설레발 때문에 너무 저평가된 그 장기물의 낮은 금리도 단기물만큼 쫓아서 올라가야 된다. 텀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10년짜리 국채를 사면 이자를 짧은 것보다는 당연히 더 많이 줘야 되죠. 오랜 기간, 텀이 그 기간이잖아요. 오랜 기간 돈이 거기 묶여 있는 거니까 거기 프리미엄을 더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텀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지금 잘못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엔캐리에 우려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나는 모른 척 해야 되니까 파월은 자세한 설명은 안 하지만 자기는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본다. 결국은 뭡니까? 미국이 금리를 앞으로 더 올릴 것 같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이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변태들인가? 저는 재밌어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학교 다닐 때 어려운 미적분 수학 배울 때 저거 사회 나가서 무슨 쓸모가 있다고 지금 이걸 공부를 해야 되지? 그 대학 시험 한번 본다고 쓸데없는 걸 너무 막 하기 싫었죠, 공부. 지금 이거 안다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머 오빠 대단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구하고 이런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 재밌다고 들어주시는 우리 950만 애독자 여러분 참
당신들이 챔피언. 예. 어쨌든 작년에 이게 올라갈 때 이때만 해도 이렇게 오르는 거면 연준이 앞으로 물가가 안 잡혀서 금리를 계속 더 올릴 거야.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갈 거야 하는 그런 기대로 올랐던 거죠. 근데 이번에 오르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물가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야. 연준도 조만간 금리를 내릴 거야. 내년부터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계속 뜬다 이거죠. 거기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연준으로서는 뭡니까? 금리 더 안 올려 하고 앞으로 동결하더라도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잘 언론에서 잘 말 안 해주는 건데 저랑 같이 영상 보면서 경제 공부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는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게 그래서 제가 슈퍼태풍 카미카제라고 하는 거죠. 뭐죠?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지만 일본이 아까처럼 정책을 선회하면서 자기네 국채금리를 올리면서 이걸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국채금리, 장기채금리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뜨면 아이고 미국 어떻게 이자도 빚이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힘들겠네. 미국 국채 안 사자. 미국 걱정하지 말라. 부잣집 걱정하지 말라. 1년 동안 귀에 피가 나게 들으셨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나라 미국 국채가 모든 거래의 기준금리가 되고 전 세계가 미국 국채를 다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익률, 이익률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걸 들고 있는 모든 나라의 국채 회사채가 같이 연동돼서 이거 올라갈 때부터 지금 하반기에 우리나라 국채 회사채도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의 회사채에 있는 은행의 금융채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은행은 그거를 손해보는 걸 자기들은 영업에서 또 그거를 메꿔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이해들 하시죠? 몰랐던 분들도. 그래서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대.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 동결하고 있다니까. 지금 5번 연속. 그러면 돈 빌려서 아파트 사야지. 이제 떨어질 만 남았으니까.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랍시고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떠드니까 거기에 귀가 넘어가신 거죠. 하지만 경제를 제대로 이런 거 그리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꼭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미리 이런 거는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저는 그랬거든요. 몇 년 전부터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뭐 작년부터 뭐 동결하고 조만간 내린다 어쩐다 아무리 그래도 저 일본이 저지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못 버티고 죄송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했네요. 저 굉장히 클래식 들으면서 베트남 커피 마시는 사람인데 순대 같은 거 정말 싫어하고요. 냄새 비려서.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도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연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지금 채권이나 지금 국채나 이런 데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빵빵 터지기 직전이고 여기서부터 지금 중국부터 빠방 터져버렸죠. 이때부터. 예.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분명히 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뭐 연준도 금리 동결하고 더 이상 못 올릴 거고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하고 조만간 떨어지고 이 금리는 더 오를 일 없으니까 지금부터 변동금리로 받으면 어차피 자꾸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는데 왜 요새 와서 주담대 금리가 다시 올라가지? 벌렁벌렁하죠? 왜 이러는 거야 세상은. 이런 걸 못 본 거죠. 일본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준 거고요. 나머지 일본이 어떻게 또 엔저를 억지로 유도를 하고 달러 강세를 올렸는가 이런 얘기 전에도 많이 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우리 내일 BOJ 정책 결정 나오고 우리나라 또 환율 문제에 대해서 좀 고담시티 환율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한번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좀 미루겠습니다. 내일 또 위에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대해 봅시다. 이거 굉장히 또 이것도 또 재밌는 또 힙합 랩이 나올 거거든요. 네. 우에다 어울리네요. 힙합 복장이. 역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저 IT 전문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새 와서는 이렇게 9월달 한 달은 이렇게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지금까지 한 얘기는 시장의 모습을 봤을 때요. 주식시장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하면서 힘이 자꾸 빠지고 있는데
어제 파월이 한 얘기로 시장의 우려는 걱정이 현실로 됐고요. 아, 역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금리가 인하가 잘 안 되겠구나. 모르죠. 또 이제 하루 이틀 낙담하다가 또 매년 1년 동안 그랬듯이 다음 주 되면은 아냐, 연준 파월 말 틀려, 이번에도 내 말이 맞을 거야 하고 또 기가 살아날지도. 어쨌든 이번에 지금 어제 파월 연준에서 쓰레기를 한번 박았습니다. 그래 이거야 하고요. 그리고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는 더 강세에 갈 것 같은 힌트를 줬는데 9월 한 달 동안 유럽의 라가르드와 일본의 우에다는 거기에 많이 일조를 해줬고, 내일은 또 우리 우에다 씨가 쇼미더머니에 출전할 날이고요. 유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가 이 얘기는 여기 적어놨는데요. 슈퍼 콘덴거 백어데이션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이 얘기는 그냥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요. 결국은 선물시장, 상품 선물시장의 설레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유가가 오를 요인들이 있는데 이러니까 앞으로 유가가 오르겠다고 그 투기 세력들이, 헤지펀드들이 우우 몰려가지고 지금 유가가 그런 걸 딱 감안해도 너무 한 달 사이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조만간 한번 뭐 차익 실현 한번 좀 크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러면 유가는 어떤 상황에 처했나 간단하게 한번 찍먹 지나가 보겠습니다. 요새 뭐 연일 저기 기사들 보면 뒤늦게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감산하는데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공급에 제약이 와서 유가는 올라갈 거다, 그런 식으로들 다들 해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전부터 유가에 대한 얘기는 뭐 아주 많은 아시죠? 아주 오래전부터 저 유가가 이런 식으로 뭐 하반기에 뭐 오르게 될 뭐 여러 가지 뭐 필연적인 이유나 뭐 의도된 어떤 뭐 음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새 와가지고 많이 오르니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냐? 언론에서 보는 건 결국은 사우디와 러시아 연말까지 감산은 의기투합이다. 이게 제일 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항상 과장하고 모든 책임을 여기로만 몰고 있어요. 왜죠? 전 세계 유가 불안정에 대한 거기에 따른 물가 불안정과 경제가 힘든 거는 어쨌든 러시아와 사우디 탓으로만 비춰졌으면 하는 그런 저 윗대가리의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 살펴본 여러 영상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많죠.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주로 내륙 지방의 원유가 흑해를 통해서 수출되는 유조선과 그 원유 수출 시설 그 전부 다 드론으로 공격하고 틀어 막았죠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일단 장기적인 공급망 경색, 똑같이 예전처럼 공급을 받을래도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비싸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여기서 만들어 본 게 하나 더 있고요. 또 거기에 미국과 G7이 겉으로는 세계의 유가 안정을 위해서 사우디도 만나고 이란도 만나고 베네수엘라도 만나고 1년 내내 그렇게 만나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최근까지도 실제 얘네들 만나서 잘 합의 봐갖고 바이든이랑 전 세계 유가 안정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어떤 결과는 하나도 나온 거 없는 거 아시죠? 오히려 금년 초부터 유가를 안정시키겠다 해갖고 미국과 G7이 같이 시행한 러시아의 유가 상한제, 정유 상한제, 그거를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정기 점검 해가지고 유가가 안 오르게 또 자기들이 그거를 가격을 조정을 하기로 처음에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제가 저번에 기사 소개시켜 드렸죠. 정기 점검을 아예 안 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아주 손 놓아버렸다. 그래서 은근히 지금 러시아가 사우디랑 의기투합해서 유가 상승 유도하는 것을 방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도하는 형국이죠. 제가 미국하고 G7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 잡을 수 있습니다. 유가 상한제 다시 회의 소집해서 모여가지고 러시아가 이만큼 절대 마진 못 남기게 자기들이 딱 그 유가를 다시 상한제를 조정을 해버리면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티격태격 합니다. 이제 사우디는 연말까지 이 가격 유지한데 러시아는 야 당장 무기 살 돈이 없는데 지금 그거 갖고는 안 돼 하면서 또 둘이 이제 합의가 틀어지면서 동업자끼리 싸우면서 러시아가 치고 나가면서 유가가 한쪽에서 더 싸게 팔 수도 있거든요. 안 하잖아요.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거는 어디서도 안 나오죠. 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의심했다고 지적했던 얘기고 또 막연히 뇌피셜 아니고 근거가 되는 뉴스, 사람들이 잘 안 찾아보는 뉴스지만 기사도 갖고 옵니다. 그것도 어디 뭐 이상한 뭐 저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공신력 없는 그런 뉴스 가져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은
중국은 경기 침체에 빠지긴 했지만요. 석유 그거 수입해다가 정유해가지고 전 세계 팔아먹는 거는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유 처리량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석유 많이 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위 산유국은 지금 셰일가스나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절대 증산 안 하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또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작년엔 열심히 방출했지만 이제는 바닥이라서 오히려 사다가 쟁여 나와야 됩니다. 그럼 석유를 더 사야 돼요. 지금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사우디와 러시아가 담합해가지고 유가가 오른다만 얘기하지만 그거를 유가 상승에 이 앞으로 받쳐줄 만한 구조적인 공급의 문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4-5개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가 선물 시장에서 지금 $100 간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런 거 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식량난은 다 아시죠? 지금 전 세계. 예. 한번 이 기사들 유가 기사들 그래서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산자 물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죠. 생산자 물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석 달 뒤에 오르게 돼 있다고 해요. 요거 기사 보실 분들 보시고요. 결국 시장은 9월달 모습을 보니까 좀 더 유가 상승을 심상치 않은다고 겁내고 있고요. 이것이 향후 인플레 전반에 미칠 영향. 단순히 헤드라인 수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가가 오르면 원유가에 영향받는 모든 상품 가격의 원자재 가격, 원재료 가격,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점진적으로 미래의 모든 생산과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파월도 연설 중에 그런 얘기 얼핏 하더라고요. 유가에 대해서. 예. 이런 거를 염려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채권 시장부터 둥둥 뜨게 만든 거죠. 금리가. 예. 그래서 9월 중에 연이어 쏟아졌던 여러 경제 지표들은 연착륙이다 드디어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든다고 월가 해석쟁이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식 살 때입니다 하고 자 사람들 끌고 갈 때 채권 금리는 9월달 내내 계속해서 달러 강세고 유가 상승의 가치가 예전에는 달러가 오르면 유가는 떨어지고 유가가 오르면 달러는 떨어지고 했는데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가 되면서 유가 상승까지 같이 가고 또 거기에다가 완고한 인플레이션에 페드가 앞으로 고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제 그래 그러려고 했어. 어떻게 알았니? 하고 파월이 얘기했고요. 그 외에 외국 시장의 채권 매수세 변화까지 혹시 엔캐리가 중국이 염려하면서 중국도 지금 계속 넉 달, 5달째 힘든데도 미국 국채 엄청나게 지금 줄여가고 있죠. 예. 그러면서 그 힘든 와중에도 황금은 어마어마하게 사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은 왜 그러지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채권금리는 9월달 내내 계속 더 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딱 보십시오. 8월 30일부터 해서 잠깐 8월달에 안정되는 것 같지만 9월 1일부터 정확히 해가지고 9월달 내내 떴네요. 예. 이제는 아까 본 것처럼 예전 전고점을 뚫었죠. 확실히 요 한 3일 사이에 뚫었네요. 그런데 어제 또 연준이 파월이 나와서 이러한 장기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두둔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올라갈수록 전 세계 국채 회사채 시장은요 바닥바닥 터진다는 거죠. 파월의 생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Higher for longer 가자 터져봐라 하는 거죠. 시장은 이러한 채권금리의 고공행진 속에서 그래서 9월달 내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말들은 시장이 왜 약해지냐 이 얘기 저 얘기 많지만 결국은 채권금리 올라서 하는 겁니다. 요 시장의 모습 어떤 그 뭐 차트나 국채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누가 봐도 지금 역대로 높아진 단기채 금리가 돋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시장 MMF에 묻어놓았을 때 금리가 최선의 미래를 상징하고 지금 너무 높아져 버린 주식시장 수익률보다는 현금시장 금리, 단기채 금리 따박따박 따먹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이제 슬슬 빅테크 너무 높은데 하면서 MMF 시장에서 단기채 먹는 요 상품에 눈독 들이면서 이리들 가고 있다는 얘기 얼핏 며칠 전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9월달 시장이 그런 모습이었다. 일부 빅테크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보다는 현금 시장이나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가 전에 얘기한 거죠. 그 장수가 삼국지나 수호지에서 도망가는 패전에서 쫓겨가는 군대를 쫓아가지고
장군이 씨를 말리겠다고 막 하는데, 장군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는데 막 앞에서 장비같이 성질 급한 애들이 막 적진으로 쭉 따라 들어가죠. 매복해 있던 당하면서 쫓아가던 애들이 점점점 부하 장수들은 줄어들고 이제 메가테크스 7개만 남고 보다가 점점점 시장에서 같이 상승하던 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걔네들이 다 어디 갔겠어요?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고 현금 시장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FOMC 전까지 9월달 20일까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8월 9월에 걸쳐서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연착륙 전망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거의 지금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주식시장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 마이클 윌슨밖에 이제 안 남았을 겁니다. 한 명밖에. 예. 그나마 그 사람도 이제 10% 뭐 그 정도. 닥터 둠이 있네요. 예. 여기서 만에 하나 앞으로 연준 정책의 위협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좋지 않은 뜬금없는 경제 지표가 갑자기 팍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거시경제에서 정치 외교적으로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악재가 딱 나오는 순간에는 갑자기 시장에 조금씩 힘 빠지는 게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겠죠. 예전에 얼핏 그 미국 그 국채 시장에서 지금 앞으로 국채가 뭐 어떻게 될 거다 하면서 헤지펀드들 같은 그런 채권 트레이더들이 한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지금 배팅해 놓은 콜옵션 뭐 풋옵션 그런 포지션이 지금 극도로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 제가 한번 기사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에 갑자기 예상 못한 어떤 경제지표나 블랙스완이나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갑작스럽게 국채의 방향을 한쪽으로 크게 쏠리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현금 시장, MMF 시장이나 채권 시장으로 슬슬 옮겨가고 있는 자금들이 갑자기 빨려가면서 주식 시장도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ARM 저기 IPO로 상장했죠. 저기 일본의 손정희 한때는 뭐 괜히 또 우리나라 사람 피, 한국 사람 피 섞였다고 해가지고 손정희 씨 뭐 다들 뭐 대단한 뭐 동양의 저기 뭐 팀 저기 스티브 잡스처럼 막 띄워주면서 그 사람 책도 나오고 막 많이 팔려고 했죠. 근데 사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팬데믹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을 봤을 때 손정희의 비전 투자 같은 거나 보면요. 예. 그냥 초저금리 상태에서 뭘 건드려도 다 잘 되던 시대에 좀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적표 스코어를 보면요. 그 이후로 이제 금리 환경 딱 뒤바뀐 최근 2, 3년 사이에는 손 대는 것마다 전부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ARM에 지금 이걸로 다시 한번 재기해보겠다 하고 지금 손을 댄 건데 제가 이것도 기사 스크랩해 놓은 게 예전에 있는데요. ARM의 지금 5분의 1인가 4분의 1 수익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중국과 자유진영의 디커플링으로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어떤 방간첩법 뭐 그런 지금 요새 와서 뭐 애플의 뭐 아이폰부터 해가지고 아니라고는 자기들도 말은 하지만 슬슬 뭐 이거저거 압박 넣고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IPO 하기 전에 자기들이 공개 이제 IPO 할 때 이제 주가를 어느 정도 출발해서 받겠다 하면서 이제 그 공시 그거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자기들이 내놓거든요. 시장 거기 위원회에다가 내놓으면서 자기들은 우리 공모가 얼마로 받고 싶습니다. 뭐 주 하나당 뭐 60달러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 우리 ARM이 뭐 타는 회사고 수익이 어디서 얼만큼 나오는 회사고 다 그 족보를 거기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공모가를 시초가를 하고는 그걸 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거기 들어간 자료를 그때 봤을 때 이 ARM 회사에 그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 자료 안에서 즉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매출이 이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미국과 중국 자유진영 간의 그 이념 갈등과 경제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안 좋은 상황이 터질 때 우리는 크게 매출에 영향을 받고 흔들릴 가능성이 솔직히 크다. 우리는 그런 회사다. 자기들도 인정하고 거기다 넣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모가나 뭐 그런 저기 IPO 상장해가지고 나오는 거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지금 반영을
사람들이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요. 지금 무조건 AI 뭐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AI라며? 뭐 AI하고 안 엮일으면 다 AI지 뭐. 저도 뭐 제가 저 시장에서 먹는 순대도요. 그거 다 저기 AI가 다 유통 과정 다 검사하고요. 얼마든지 갖다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 그래서 지금 ARM이 처음 올라갔지만 조금 하루하루 조금씩 좀 거품이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요새 보이곤 있죠. 예. 결론 내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8월에 브릭스 회의 이후에 그때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지금 요새 뭐가 올렸죠? G20 회의 열리고 지금 UN 회의 열렸죠? 9월 와서. 근데 8월 브릭스 회의 이후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다음에 중동이나 뭐 여러 그 나라들이 아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회의 때 확실하게 그 미국과 G7의 통화권에 반기를 드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선동이 됐습니다. 이미 그 반란의 역모가 들시 이번에 G20 회의와 UN 회의 보면 확실히 그래요. 요것도 이미 제가 원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조만간 할 건 많은데 뭐 한번 하면은 제 영상이 워낙 이렇게 길다 보니까 바로 연이어서 내놓긴 좀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네. 언론에서는 연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런 G20과 UN 회의에서 굉장히 뭐 왕따 당하면서 규탄받았다 이런 모습만 비춰주죠. 실제 거기 기사들 쫙 해가지고 공정한 기사들 해서 보면요. 지금까지 미국이 국제회의장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출애현이 참 비참한 비맞은 생쥐처럼 초라한 모습이 나온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미국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번 G20과 UN에서. 여기서 맨날 이번에는 러시아 규탄하고 중국 규탄하자는 얘기를 맨날 내가 앞서서 하니까 미국 또 저러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좀 해봐. 좀 피곤하다. 니들은 입이 없냐? 해가지고 예전에 유럽이 한 번 하고 일본이 한 번 하고 이번에 또 젤렌스키가 와서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도 그런 지령을 받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뒤에서 등 떠민 거예요. 나가서 뭐 중국 러시아 이러면 안 되다 한마디 했지만 우리는 그것만 뉴스에 나오지만 그 외에 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모든 나라가요. 그런 얘기 할 때 듣는 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공동 성명서 발표할 때 미국이랑 G7이 러시아랑 이 중국 규탄하는 거 넣자 해도 이번에도 그런 얘기 그만 좀 해.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겠네. 하고는 아무도 동조도 안 해가지고 그런 얘기 이번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그거 보고 자꾸 이제 아프리카 연합이나 중동 연합이나 자꾸 미국에서 멀어지면서 자기들 각자 노선 타니까 이번에 사방에다 인도, 사우디 이런 데다가 우리가 브릭스보다 더 잘해줄게 하고는 막 여러 가지 선물 줄 것처럼 지금 막 입으로 줄 것처럼 사방에 터면서 막 우리 미국 쪽으로 다시 돌아서라고 바이든이 정말 좀 안쓰러울 정도로 지금 9월 내내 이번 최근 열흘 사이에 엄청난 노력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점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은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연합체로 합종 연행하는 모습에서 적잖이 당황하면서 뒤늦게나마 최대한 떠난 버스 다시 잡아보려고 G20 회의와 이번 UN 회의에서 각종 선물과 말뿐인 공약, MOU 협약 등으로 중립국들과 제3세계를 어르고 달래보려고 지금 노력하고는 있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됐든 미국은 빨리 그들의 선택의 시간을 선택해야 될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시장의 모습은 어제 이제 연준 파월부터 해서 내일 이제 위에다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부터 해서 시장의 모습 오늘 한번 길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어제는 새벽에 제가 이불을 안 덮고 자는데 새벽에 약간 쌀쌀해서 깼습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상당히 좀 시원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또 편안하게 별다른 사고 없이 무탈하게 어떤 수해 피해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좀 여유있게 가을을 느껴볼 수 있는 가을의 냄새를 좀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저녁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